안녕하세요. 주원장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기출 강의 2주차 56번부터 110번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다음 주면 3월 학력평가 교육청 모의고사죠. 3월 학력평가는 쌍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막 그렇다고 대충 보라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보되 막 3월 학력 평가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근데 이번 주 주말에 나 산모 전에 국영수 탐구 2개 하루 동안 날 잡아서 볼 거면 괜찮은데 뭐 산모를 위해서 굳이 따로 그렇게 상사는 준비할 거 없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청 모의고사랑 평가원 모의고사는 쌍사에서는 너무 괴리가 커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는 평가원의 경향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개념 공부한 거, 기출 공부한 거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시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봤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틀렸던 부분은 좀 그 부분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보완해 나가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56번부터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50여 년간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시카가 다카우지와 고다이고 천황이 대립하면서 나타난 전대미문의 사태를 개탄하는 그림이다. 이런 상황은 50여 년간 지속되다가 3대 쇼군 시기에 이르러 종식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 아시카가 다카우지와 고다이고 천황이 대립하면서 나타난 전대미문의 시기, 이 50여 년이 3대 쇼군 시기에 이르러 종식됐대. 이것만 봐도 이게 일본 남북조 분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보면 그래서 교토에서는 연호가 따로 있고요. 또 남쪽 요시노에서는 또 연호가 따로 있다. 즉 천황이 둘로 쪼개졌기 때문에 각각 연호를 썼다. 이런 의미예요. 북쪽인 교토, 남쪽인 요시노. 일본 남북조 분열 시기에 이 두 곳에서 천황이 따로 존재했다. 우리 배웠었죠? 연도도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그래서 이제 선지에서 정답 골라볼게요. 이게 1449년이죠. 그 15세기여서 해당되지 않고요. 초량회관은 17세기에 설치됐죠. 가만무역은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전개되었고요. 주변 국가의 연안을 노략질하는 왜구. 우리 왜구의 등장 배경은 무로마치 마푸 때 남북조가 분열되면서 중앙의 권한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중앙의 정부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왜구라든지 지방 세력을 신경을 못 써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로 인해 왜구가 급증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왜구가 14세기부터 16세기에 존재했지만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남북조가 분열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로 왜구가 등장했다. 이렇게 외워서 풀어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다. 이건 13세기죠. 가마쿠라 땐.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5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과 중국의 교류는 수백 년간 단절되었으나 3대 쇼군이었던 가가 일본 국왕으로 중국에서 책봉을 받았죠. 그리고 명과의 교류에 이용됐대. 그러니까 명한테 책봉 받고 명과 교류를 했는데 그 사람이 3대 쇼군이야? 아시카가 요시미쓰죠. 5번 어렵지 않죠? 서하르 징기스칸이고요. 당나라고요. 이건 장보. 거의 그냥 일본이죠. 5번
가 막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에 갔던 나흥유가 가의 답신을 가지고 돌아왔대요. 답신이 이르기를 지금 기국에 출몰하는 해적은 규슈 지역의 난신들로 마수라 등 서쪽 섬의 할거에 노략질하는 자들이래. 규슈는 서해도에 속해 있으나 고다이구 천황이 남쪽으로 내려간 이후 역신들이 난립하여 우리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데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다이구 천황이 남쪽으로 내려갔었어. 이게 어떤 사건이요? 일본의 남북조가 분열됐던 시기죠. 그리고 결국 남북조가 분열되는 바람에 우리의 중앙 권력이 약해지면서 저렇게 해적들이 왜구거든요. 왜구들에게 중앙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상태다. 딱 아까 우리 56번에서 봤던 상황이 또 등장을 했고요. 아니 무슨 막부겠어? 무로마치 막부죠. 답 3번이고요. 에도 막부. 야마토. 아니 야마 이거 7세기부터 그냥 9세기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야마토부터 나라 시대까지. 헤이한 때 중단됐죠. 견낭사가. 이건 에도 막부 때고요. 이거는 그 전에 가마쿠라. 무로마치 막부는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수립을 했죠. 다음 59번. 이제 여기서부터 율령이에요. 율령 유학 불교에게 총 세 파트인데 율령은 당나라, 일본, 발해 요 세 나라의 중앙 통치기구 뭐 삼성육부 아니면 이관팔성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발해, 당나라, 일본의 중앙 통치기구의 이름들이랑 역할들까지 잘 알아두면 되고요. 유학은 유학 가서 보겠지만 뭐 성리학이나 양명학의 특징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몇몇 유학자들의 업적 주시가 제일 많이 나와요. 확실히 주시가 성리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시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하고요. 불교는 승려들 뭐 엔닌, 감진 이런 승려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승려들의 활동 위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59번 다음 율령을 반포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무성은 자병관 관할하에 있으며 조칙의 문화를 심사한다. 조칙의 문화를 심사하는 중무성은 일본의 이관팔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본이라 하면 되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교과서에 보면 일본에서 반전수수제라는 토지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일본 그냥 백성들한테 구분전이라는 땅을 지급하는 제도야. 그 내용이 여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의 반전수수제다까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구분전을 지급하는 토지 제도는 반전수수제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일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1번 일본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 설치했죠. 이거는 수당 발이고요. 통일신라죠. 금, 흉노. 자, 60번 가국가의 통치제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거는 힌트가 이거밖에 없어. 인사를 담당하는 식부성. 이거 일본의 이관팔성 중에 하나요.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이 있었고요. 통일신라 요 수당이죠. 요 나라 주자는 어디요? 발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61번 가나 국가의 통치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중대성 정당성은 발해, 태정관은 일본. 어렵지 않죠? 슈미론 요 나라 발해 맞고요. 일본 맞고요. 통일신라죠. 3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8세기인 것도 힌트겠죠. 그래서 8세기 동아시아를 보는데 상서성은 당나라겠죠. 태정관은 일본이겠죠. 8세기 일본은 나라 시대겠네요.
다음 인사를 담당하는 식부성 일본. 이거 요 나라. 이거 발해. 정답 5번이죠. 일본은 겸당사를 통해서 발해한테 사절을 보내 조공을 바쳤습니다. 정답 5번. 이제부터 유학이네요. 가 유학 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후지와라 세이카와 하야시 라잔이 그들의 학통을 전수받아 가를 공부했대. 이거 뭘게요. 그리고 오규소르아이가 복고학문, 그러니까 고학, 옛 유교를 따르자라는 고학을 주창했죠. 여기 주의가 집대성했대. 누가 봐도 성리학이겠네요. 옳지 않은 거 1번이죠. 일본 다이오 율령 반포에 영향을 끼친 건 당나라 율령이고요. 다이오 율령은 8세기 있다고 성리학은 12세기인가 남송 때 수립됐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틀립니다. 나머지는 다 성리학에 관한 선지예요. 그래서 이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6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는 어려서 출가한 후 교토 쇼코쿠사에서 수학했대. 옛글에 능통하였던 그는 33세가 되었을 때 이에야스의 초청을 받고 에도에 가서 정관정료를 강의했대. 에도 막부대 사람이에요. 정유 자이란 때 포로로 끌려온 강항으로부터 이걸 이렇게 배웠고, 너무 중요하죠. 최초의 사서오경 주석서를 간행했대. 누구예요? 후지와라 세이카죠. 그래서 강항이랑 교류를 했다. 최초의 일본 최초의 사서오경 주석서. 이게 사서오경 외훈이죠. 정답은 4번. 후지와라 세이카 제자가 하야시 라잔이죠. 수학 편찬한 건 주이고요. 주세분. 주자감은 발해에 있고요. 이거 18세기 인물이라 틀렸습니다. 난학 관련된 얘기 때문에 관련이 없죠. 정답 4번. 다음 65번. 가 유학 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네가 이 꽃을 보기 전에 이 꽃은 너의 마음과 함께 고요했다. 네가 이 꽃을 보게 되자 이 꽃의 모습은 일시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로써 이 꽃은 네 마음에 밖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가의 핵심인 마음의 곧 원리, 다른 말로 심증리죠. 양명학입니다. 이는 동아시아 확산되어 조선에서는 정제도를 비롯한 소련 학자들이 연구했고, 일본에서는 나카이 도주가 이런 걸 주장했다. 이것도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정제조랑 나카이 도주는. 그래서 양명학을 조선에서랑 일본에서 누가 믿었는지까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왕수인이 양명학을 만들었죠. 사수집주는 성리학, 난학, 가마쿠라 막부시기에 전래된 건 성리학이죠. 고학. 오케이? 그래서 양명학 잘 정리해두고요. 66번 가 유학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지 두 글자는 본디 맹자의 말인데 상산이 끄집어 내어 화두로 삼았대. 왕수인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대학의 경물치지와 거지서를 짜맞춰 주장을 펼쳤으니 그는 정호정의 형제와 주위의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을 뒤집고자 하였대. 왕수인이 주위의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을 뒤집고자 하였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그의 주장은 속임수 엉성함으로 그 천박함과 남루함을 가리려 한 것일 뿐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럼 이 그의 주장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런 게 그 기본적인 국어 독해 능력이 필요한 이유예요. 여기서 그의 주장은 왕수인의 주장이죠. 그럼 왕수인의 주장은 천박함과 남루함을 가리려 한 것뿐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럼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이 위의 글은 왕수인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는 조선 한 유학자가 왕수인의 양명학을 비판하는 내용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역사 문제에서도 독해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국어 공부도 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명학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경물치지 막
저거 딱 글자만 보고 성리학 딱 고르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문제가 있겠죠. 4번 양명학은 심정리를 내세웠고요. 이건 불교고요. 이게 성리학이에요. 이건 그냥 당나라 율령이고요. 이것도 성리학. 오케이. 그래서 자, 독해가 중요하다.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까지 잘 연습을 해둡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안 되면 이런 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시겠죠? 이런 거는 국어의 기본적인 독해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의 주장이 왕수인 건지 주의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 이런 것까지는 내가 해줄 수 없어. 아시겠죠? 평소에 우리 영수가 쓰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요. 그건 역사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 아시겠죠? 자, 67번. 이제부터 불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끔 불교 자체 문제 아니면 가끔 문화재 문제도 나오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승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그럼 신토를 모시는 거래. 이건 조선시대에 제작된 판화로서 불경의 일부인데 어머니 은혜, 불효. 그러니까 불경인데 유교의 주요 내용이 강조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교가 동아시아에 퍼지면서 각 지역의 토착 사상이라든지 토착 종교랑 섞이는 문제죠. 저 위에 신토는 일본의 민간 신앙이었는데 불교랑 합치면서 이제 신불습합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불교와 신토라든지 유교랑 결합되는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68번 부기시대의 문화유산이래. 윤광석불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왕이 곧 부처 왕족불이라는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대요. 이건 나라시대 거고요. 이 하치만 시상이 저 일본 신불스팝의 한 일환으로 만들어진 문화유산이에요. 이거는 당나라 대한탑이고요. 이거는 통일신라 때죠. 그래서 정답 3번. 저 뒤로 문화재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만 나왔던 거구나 이렇게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69번 가 인물이 활동하던 시기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중국 승려인 가는 우여곡절 끝에 일본으로 건너가 정식으로 계율을 전해였대요. 누구게요? 일본에 계율을 전파한 건 감진입니다. 중국 승려인데 감진은 8세기 때 활동을 했어요. 이때 일본에서 나라 시대 때 도다이사가 창건이 되었고요. 이거는 우리 신라 시대인데 6세기죠. 달마가 위진 남북조 시대 인물이에요. 이건 북이 때고요.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죠. 정답 4번. 그러니까 승려들의 활동이랑 활동 시기까지 알아야 돼. 불교 문제는. 아시겠죠? 그렇게 많이 나와. 자, 7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림은 견당사의 요청을 받은 중국의 한 승려가 일본으로 향하는 장면을 묘사한 거래요. 승려는 일본에 건너가던 중 시력을 잃기도 했지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다자유를 거쳐 헤이조키에 도착했대. 쇼무천왕이 세운 도다이사에 머물면 자, 이 도다이사가 창건됐을 당시가 8세기잖아. 왼쪽에서 봤죠? 근데 그 시기에 중국의 한 승려가 일본으로 넘어갔대. 이게 누구예요? 감진이에요. 감진은 불교의 계율과 수계하는 방식을 일본에 전해줍니다. 요거는 후지와라 세이카고요. 요건 누구예요? 이건 해초죠. 아, 혀초라 썼네. 해초. 이건 해자. 이건 엔닌이죠. 그래서 이 두 문제 감진에 관한 문제니까 잘 정리해둡시다. 그 다음 견당산을 타고 온 승려. 이번에는 아까 감진은 중국 승려인데 일본으로 간 거고요. 얘는 일본 승려인데 견당산을 타고 중국 적산 법화에는 머물고 있죠. 입 아프다. 이거 누굴까요?
엔닌이에요. 당나라 다녀옴. 아니, 입당 구법 순례 행기가 당나라 다녀왔다라는 이야기를 쓴 책이죠. 그래서 당나라 다녀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뭐 원효나 의상 이렇게 두 명 있고요. 요거 해초. 불교 번역 이게 2차돈이죠. 왜 글씨가 안 써져? 2차돈 해자입니다. 72번.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입당구법 순례행기 누가 썼게요? 이것만 보고 알겠죠? 적산 법화원이래. 장보고가 처음 세운 절이래. 그래서 엔닌이 그 적산 법화원에 있을 때 장보고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장보고 키워드도 등장하죠. 그래서 엔닌과 장보고가 같이 활동했던 시기는 9세기. 그러니까 현장이 7세기 때 그 인도 불경을 중국으로 가져와서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그때 번역을 해놓은 걸 9세기에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도 연표 문제 많이 나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7세기 때 번역을 했지만 9세기에도 볼 수 있으니까 정답 3번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 가면 연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물론 동아시아사는 정근대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과거의 일을 현재까지에서 볼 수 있다라는 식의 문제도 꽤 있으니까 이런 방식도 알아두셔야 돼요. 만농면은 조선 후기 때 세워지고요. 천주시는 명나라 때 볼 수 있고요. 아리타는 임진왜란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아리타 자기는 이건 에도막부에서 볼 수 있어요. 데라코야는 에도막부 때 서당이죠. 정답 3번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입니다. 여기는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가 15세기, 16세기 사이에서 중국 특히 북로남의 사건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아니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관한 그 시기에 문제가 되고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임진왜란 아니면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고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 사건들도 살짝씩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열심히 문제 풀어야겠죠?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역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잘 모르겠어요는 뭐야, 무책임한 거 아니야, 선생님? 이런 여행기 문제는 시작하는 지점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돼요. 여기서 시작을 했네. 표류 시작 지점. 이렇게 와서 왜구로 의심받아. 왜구. 그리고 시작에서 다양한 전쟁물이 활발하게 유통됨. 오이라타 타타르가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북로. 여기는 남. 왜? 나머지는 뭐 필요 없네요. 북로남의 시기죠. 그래서 가에 들어간 내용. 그러니까 이 시기 북로남의 시기 대략 한 15세기에서 16세기 되거든요. 이때 베이징에서 볼 수 있는 모습. 금과가 강하죠. 이거 금나라 12세기 정도 되겠죠. 절대 아니고요. 이건 청나라 때니까 또 아니겠죠. 이건 원나라 때잖아. 13세기. 이거 틀렸어. 화봉공주 맞이하는 토번. 이거 당나라 때죠. 틀렸어. 정답 4번이에요. 류큐가 명나라 전반기에 조공무역을 많이 했죠. 명나라라.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74번. 가 왕조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타타르의 알탄이 침입하여 어디에요? 명나라죠. 타타르가 명나라 수도 베이징까지 포위했다. 그리고 푸진 지역에서 왜구가 소유를 일으키자 명나라 장수 척계강이 물리치러 갔다. 북로남의 시기 명나라고요. 그때 명나라에 있었던 일은
5번이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있을 시기에 이게 1543년이잖아. 일본은 포르투갈 상인에게 조총을 전달받았죠. 이건 청나라 때고요.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명나라를 세운 왜 이럴까요? 오늘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막부를 세운 건 1336년이에요. 명나라는 1368년에 건국됐기 때문에 그 전이죠. 무로마치 막부랑 명나라랑 겹치긴 하지만 무로마치 막부가 세워진 시점은 명나라 이전입니다. 오케이? 쩌능다 이거 원나라 때고요. 여진 정말 이거 금나라 우리 12세기죠. 정답 5번. 75번. 미추신 개혁을 추진한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사람 누군지 보겠습니다. 후베이성 출신으로 호는 태학, 시호는 문충이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성격인 내각 수보에 올라 어린 만력제를 보자며 개혁을 추진했대요. 밖으로도 몽골과 강화를 맺고, 자, 만력제를 통해서 일단 명나라인 걸 알아요. 자, 우리 명나라 황제 홍무제 영락제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만력제도 이름은 나와. 언제? 임진왜란 때. 그러면 만력제가 명나라인 건 알아요. 명나라 황제인 건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때 내각 수보에는 재상이 올랐는데 그래서 개혁을 추진했어. 밖으로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그러니까 명나라 재상인데 몽골과 강화를 맺고, 안으로는 새로운 조세 제도를 시행해서 재정을 충실히 한 한편 관료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했대. 누구예요? 이거 장거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몽골과 강화, 새로운 조세제도 1조 편법을 전국 시행했고요. 관료들의 기강을 잡는 새로운 그때 뭐였지? 그 등급을 매기는 제도를 새로 실시해서 관료들의 등급을 새로 매기는, 그래서 그 세 가지 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에 장거정입니다. 이 장거정 개혁 내용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이거 16세기 말이에요. 오케이? 뭐 넘어가. 그래서 정답이 4번. 조총을 활용하여 각축 벌였죠. 조총이 1543년 아까 포르투갈로부터 일본에서 넘어왔고요. 이 이후에 센코쿠 다이묘들이 조총을 가지고 전투를 했겠죠. 그래서 정답 16세기 말이니까 4번이고요. 스시마 정벌은 15세기 초입니다. 세종 때 일이고요. 초량열가는 17세기. 이건 17세기죠. 홍타이지가. 이건 13세기. 그래서 정답 4번. 장거정 개혁 내용 진짜 알아야 돼요. 7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가 농민들을 반란을 방지하고 이들의 신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다이묘에게 보낸 문서래요. 농민들의 무기 소지 금지, 농민들의 무기를 몰수했다. 누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병농 분리 정책이죠. 그래서 이거 히데요시인지 알아야 되고요. 센코쿠 시대 통일했죠. 벽제간 전투에서 패배한 건 명나라 이여송이 대표적이고요. 오인이 나는 15세기 말이기 때문에 히데요시랑 상관없고, 여기서 활약한 사람 우리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사루 전투에 참여한 건 강홍립이 있고요. 대호를 점령하고 영락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 저 병농 분리 정책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7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그때 애들이 가장 많이 틀렸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100여 년 동안 여러 국으로 나뉘어 수레 바퀴폭과 문자가 서로 같지 않았대. 근데 나는 천하를 다스릴 것이라는 기운을 받고 태어나서 통일을 했대. 이 땅을 남김없이 통일을 했대. 애들이 이거 보고 다 누구 찍었는지 알아? 진시황 골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면 진시황 고르게 생겼죠.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가 100여 동안 여러 국으로 나뉘었대. 진시황은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죠. 진시황이 전국시대를 통일했는데 전국시대는 200년, 심지어 그 춘추시대까지 포함하면 한 5, 600년간 분열돼 있던 거를 통일한 거예요. 진시황은. 전국시대만 해도 200년이라고. 근데 우리는 100여 년 동안 쪼개져 있었다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진시황의 진나라가 안 되죠.
이해가요, 여러분? 응? 그리고 주군의 뒤를 이어 통치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주군이 오다 노부나가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서 통치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이 땅을 남김없이 통일했대. 근데 이거는 진시황이랑 구분하기 어렵다 칩시다. 진시황이 누구의 뒤를 이어서 얼마 만에 통일을 했는지는 안 나오니까 모른다고 쳐도 어쨌든 이것도 히데요시에 대한 설명인데, 그 밑에 보면 이제 대륙 정보를 시작하려고 한대. 아, 진시황은 대륙을 통일했는데 대륙 정보를 나설 수가 없죠.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근데 나는 여기 나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통일하고 이제 대륙 정보를 하려고 나서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게 히데요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고요. 임진왜란에서 명나라가 군대를 파견했을 때 이여성이 명나라 장수를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읽고 진시황 고르지 말라고 내가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정확한 키워드를 찾아야 돼. 100여 년 그리고 대륙정벌. 그러니까 이 남김없이 통일했다라는 표현은 진시황이랑 히데요시랑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여 년 동안 쪼개져 있었다. 그리고 대륙정벌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히데요시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키워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메카트리 사절단 청나라한테 무역 확대를 요구하려고 참전을 했고요.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축조한 뒤 흉노의 침입을 대비하려고 모문영에 가둬주는 정묘호란이 일어났죠. 나낙. 정답 5번. 7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나타난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천자의 병사가 동쪽으로 가는 것은 천자의 인자함에서이고 그대 나라의 외침을 가련히 여긴 것은 곧 성심의 남다른 은혜에서입니다. 천자의 군대는 황명을 받들어 천자의 성덕과 위엄을 드높일 뿐입니다. 지금 평양에서 이기고 황주를 되찾으며 개성에서 무찌르고 함정도에서 적을 몰아냈습니다. 이는 마치 바람이 옅은 안개를 쫓고 불이 마른 풀을 태우듯이 하여 4만 백제가 이미 태평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백제만 보고 애들이 삼국통일 전쟁인 줄 알고 3번을 많이 골랐어요.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꼼꼼하게 읽고 정확한 핵심 키워드를 찾는 거다. 그 과정에서 어떤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자는 중국을 천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정근대사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래. 그럼 중국에서 동쪽은 우리 아니면 일본이에요. 그것은 천자의 인자함에서 중국이 인자하기 때문에 우리 아니면 일본으로 병사를 파견을 했어. 근데 왜 파견을 했냐면 그대 나라의 외침을 가련히 여겨서 그대 나라에서 외세가 침략을 해서 천자가 중국이 병사를 파견했대. 그러면 중국이 일본이든 한국이든 병사를 파견한 경우가 많은데 외적이 침입해서 외적이 침입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외적이 침입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돕기 위해서 병사를 파견한 건 임진왜란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침 때문에 이 전쟁이 임진왜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외침은 일본을 뜻하는 거고요. 그때 나라는 조선이겠죠. 그래서 뭐 원나라 때 일본에 병사를 파견한 것도 그냥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거였고요. 또 정묘병자호란도 그냥 청나라가 조선을 정벌하기 위한 거였고, 삼국통일전쟁은 왜 안 되냐면 삼국통일전쟁은 당나라가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나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파견한 거죠. 한반도에 어떤 외세가 침략해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 파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침을 가련히 여기서 파견한 전쟁은 임진왜란이다. 게다가 보면 평양에서 이겼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임진왜란이고요. 사실 평양에서 이긴 건 그때 나당연합군도 고구려 수도가 평양이었기 때문에 평양에서 이겼다라는 표현이 가능은 해요. 근데 결국 이 평양은 그럼 핵심 키워드가 아닌 거죠. 평양보다 저 외침을 가련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이 전쟁이 임진왜란이 되는 핵심적인 키워드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평양에서도 이겼다라는 표현도 임진왜란에 들어맞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만백제는 그냥 뭐 명나라가 우리를 낮춰 부르는 표현인 것 같아. 알겠죠? 정답 5번이고요. 몽골이 베이징을 포위한 건 언제게요? 경술의 변때죠. 이거는 병자호란. 이게 삼국 통일전쟁이고요. 그리고 사루 전투. 그래서 이렇게 알면 되고 79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투항한 사야가는 새로운 화약 제조법과 조총 사격 사야가 이런 걸 전수해줬죠. 걔가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대. 이삼평은 아르타 지역에서 여러 도자기를 만들었대. 임진왜란 전후해서 여러 문화 교류가 있었던 사례를 든 거죠. 그래서 전쟁 통화 인적 교류 대표적으로 사야가랑 이삼평이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80번 가나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가. 외노가 난을 일으켜 팔도를 유린하니 외노에게 떨어지지 않은 곳은 숙녀에서 우주까지 수백 리의 땅뿐이었대. 우리 명은 이 위에 문장 보면 일본이 난을 일으켜 조선 팔도를 유린하니 이렇게 들리죠? 우리 명은 국왕께서 대대로 충정을 두텁게 해왔음을 생각하여 명나라가 군대를 파견해서 평양을 회복했대. 조명연합군이 임진왜란에서 평양성을 탈환하는 상황 1593년입니다. 근데 그냥 임진왜란 1592년으로 해도 크게 문제없는 문제였어요. 써줄까? 조명연합군. 귀국이 정말 화해를 바란다면 명을 섬기지 말고 교류를 끊어야 합니다. 명과 교류를 단절하래. 느낌이 오죠? 우리나라가 형이 될 테니 너가 동생해. 언제예요, 여러분? 정묘호란 때죠. 1627년이죠. 인조반정이 1623년에 일어났고요. 저 조명연합군 평양성 탈환 이후에 명나라랑 일본이랑 강화 협상을 체결했고 거기서 일본이 이렇게 요구를 했죠. 정화의 함대를 파견한 건 15세기 한참 전이고요. 이것도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戦国 시대를 통일했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81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주군께서 조선 정벌을 명하면서 말하기를 조선은 대대로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마땅히 성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출정의 목적은 오로지 조선만을 정벌하는 것이 아니다. 평안도에 섬으로 들어간 명나라의 장수가 우리를 저버려 통하라. 평안도에 명나라 정수 한 명이 들어갔어. 그걸 문제 삼아서 일으킨 전쟁이 뭐예요? 정묘호란이죠. 저 명나라 장수 누구예요? 모문룡이죠. 1627년, 1603년, 1619년, 1623년, 1636년이기 때문에 5번. 오케이? 근데 인조반정 이후에 정묘호란이 일어났잖아. 그렇게만 풀어도 돼요. 뭐 어렵지 않죠? 82번 밑줄친 맹약이 맺어진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나는 조선 국왕이 팔도에 하달한 절화 교서를 손에 넣었대요. 그 문서에는 지난 난리에는 고의로 시간을 끌면서 화호의 관계를 맺었다. 이제 확실히 관계를 끊어 사이가 나쁘게 되었으니 변경의 관문을 굳건히 하라. 지모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라. 용맹하고 강건한 사람들을 일으키라라고 쓰여있대. 나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 문서를 보고 나니 조선이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형제의 맹약을 깨고 변심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대요. 자, 조선이 형제의 맹약을 체결한 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바로 정묘호란 때죠. 그 이후의 사건 이거 23년이고요. 1636년 정답 2번이네요. 벽제관 전투는 임진왜란 때이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1590년이죠. 1619년. 정답 2번. 어렵지 않죠? 83번. 가에 들어갈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민성이라는 사람의 땡땡땡땡년 사행 기록이네요. 자, 또 찾아볼까요? 이 4월부터 시작이네. 보니까 새임금 책봉 요청. 자, 근데 이거 조선인 건 알겠죠, 여러분? 조선에서 새임금 책봉을 요청하기 위해 베이징을 출발했대. 도동을 만나서 새임금의 책봉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대. 계속 새임금 요청. 이곳은 지방 장관이 몇 달 전 폐위된. 그러니까 결국 조선에서 새 임금이 책봉된 상황은 언제냐 이로 물어보네요. 조선에서 우리가 동아시아사에서 배울 때 새 임금의 책봉, 그리고 근데 그 새 임금이 왜 책봉됐냐? 몇 달 전 임금이 폐위됐기 때문에. 폐위돼서 새 임금이 책봉된 사건은 인조반정밖에 없어요. 오케이? 1623년의 사건입니다. 폐위라는 말이 쫓겨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책봉이 됐죠. 그래서 그게 인조 반정이다. 오케이? 그래서 조선 역사에서 딱 2번밖에 없잖아. 연산군이랑 광해군. 군으로 끝나는 애들은 임금 하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군으로 끝나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연산군은 동아시아사에서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인조 반정밖에 없다. 1623년. 이게 1627년이고요. 13세기 원나라 때죠. 16세기. 13세기. 5번. 후금은 건국 직후 1616년 건국 직후에 계속 명나라랑 요동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1616년 이후로 이게 1623년이잖아. 그럼 지금도 요동해서 1623년 상황에서는 계속 후금과 명나라가 싸우고 있어. 오케이? 언제까지? 명나라 멸망할 때까지.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정답 5번. 자, 84번. 가나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모문용. 대놓고 알려주네. 과인이 며칠 전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은 폐위된 임금이 이거는 근데 모문용이 있던 시기인지 시기면 17세기 초 정명호란 병자호란 때쯤인 건 알 거 아니야. 근데 며칠 전 임금이 새로운 자리에 오른 것은 폐위된 임금이 제주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광해군이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려서 인조가 반정을 일으켰죠. 인조 반정이에요. 황제가 조서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대. 전쟁의 책임을 엄히 꾸짖노니 너희가 기존에 맺었던 형제의 맹약을 저버려. 형제의 맹약을 저버려서 내가 다시 이곳에 왔다. 조선의 왕은 성에서 나와서 행복해라. 남한산성에서 나와서 행복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 사이 홍타이지는 국호를 청나라로 바꾼 다음에 병자호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선후관계,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알아둡시다. 3번의 나는 언제게요? 1673이고요. 이게 1575인가 그래요. 이거 1619, 1644. 그래서 이때 명나라가 멸망하죠. 병자호란 정명호란 방금 봤듯이 대부분 다 선후관계를 많이 물어봐요. 연표 문제나. 그러니까 우리 그 명나라 후금 건국부터 1616년부터 병자호란 때까지 선후관계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때 특별하게 병자호란 내에서 인물 간의 관계를 물어본 게 있어. 가는 병사를 보내요. 나의 왕자와 국민 대신들을 가로로 포로로 사로잡은 다음 장수력이 이들을 해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대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았죠. 그러면 나가 어쨌든 포로로 잡힌 사람이잖아. 이로써 포로가 된 이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대. 그리고 가이가 다다른 한강의 3년도 남쪽에 비석을 세웠네. 그러면 이거 일단 병자호란 때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긴
병사를 보낸 가가 누구예요? 이거 홍타이지죠. 그러면 포로로 잡힌 저 왕자 국민 대신들을 거느리고 있는 나는 누구예요? 인주죠. 그래서 후금을 건국한 건 누르하치고요. 아담샬과 교유한 건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죠. 소현세자. 가는 나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했어요. 정답 3번이고요. 나는 가에게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어. 통신사 파견은 일본이 조선에게 요청을 해요. 일본이 조선. 나는 가의 요청으로 강원을 파병했대. 아니 광해군이 광해군이 명나라의 요청으로 강원립을 파병했어요. 그래서 정답 3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인물 간의 관계도 등장했었다.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86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패에서 옳게 고른 것은 워랑캐의 선봉부대가 압록강을 건너 며칠 만에 왕도의 서쪽 교회에 도달했대. 성상이 숭례문의 문로에 납치어 여러 신하들을 불러 계책을 부렸대. 이조판소가 나아가 아뢰기를 일이 급박하게 되었으니 청컨대 신이 달려가 오랑캐 장수를 맞이해서 저들이 형제의 맹약을 저버렸음을 따지겠대. 성사께서는 그 틈을 타서 대가를 돌려 동쪽으로 급히 달려 산속으로 들어가소서. 자, 형제의 맹약을 체결했어. 그건 언제예요? 정명원한 때죠. 근데 그거를 저버렸어.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성상께서는 저기 산성 남한산성으로 도망가래. 언제요? 병자호란 때죠. 5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맹약만 보고 정묘호란을 고르면 안 된다. 정묘호란을 저버린 사건은 병자호란이다. 알겠죠? 조선 입장에서는 청나라 보고 저들이 형제 맹약을 저버렸다고 따지는 상황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왕이랑 여러 이제 신하들은 얼른 남한산성으로 도망가라 이런 얘기죠. 87번 미추치 이 병란 이후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산성이 고립되어 40여일 동안 포위되어 있다 보니 안과 밖에 통하지 못할 명맥이 단절되었습니다. 성원에서는 성곽을 지키는 병사가 얼어 죽고 양식은 열흘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보낸 구원병이 잇따라 무너졌대. 이거 다 병자호란때 일이죠. 무혈구 참으로 삼전도로 나아가서 종묘사직을 보전했대. 병자호란이에요. 이후에 있었던 사실 1번 기억 북벌 추진했고요. 3번에 진압했죠. 병자호란 직전에 홍타이지가 국호를 청을 바꿨고요. 1575년인가 나가시노 전투가 있었죠. 정답 1번. 왠지 약간 어두웠어. 그죠? 88번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제의 숙부인 섭종학이 영을 내렸대. 남방의 문무 관원에게 유시를 내리니 잘 유념토록 하라. 너희 숭정제가 순천부의 경사에서 난리로 인해 생을 마감하여 가가 멸망할 때 가가 멸망했어. 마치 굴 속에 호랑이처럼 숨어 있었대. 지난날 태조께서 흥경 허투알라에서 건국한 후 태종께서 국호를 나로 바꾸었고 지금은 황제께서 사나이간을 넘어 중원으로 들어왔대. 자 우선 허투알라가 수도였어요. 누구의 수도? 후금의 수도였다고. 후금이 허투알라에서 건국됐어요. 게다가 태종께서 국호를 바꿨고 그 나라 이름을 바꾼 나가 사나이간을 넘어서 중원까지 들어오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언제야? 가가 멸망할 때야.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고요. 명나라예요. 명나라가 멸망할 때 명나라는 이자성의 난으로 이자성이라는 인물한테 농민한테 멸망을 했지만 그때 이제 청나라가 산해간을 넘어서 중국 명나라 본토까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설명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멸망 과정을 잘 알고 있었어야겠죠? 오케이? 가 명나라죠. 청계령 해제한 거 청나라고. 금나라 청나라랑 에도막부는 조공책봉 관계를 체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명나라 둘 다 한반도에 군대를 보냈죠.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청나라는 병자호란 때.
이 명나라 멸망하는 과정이 작년에도 한번 나왔어요. 이거 재작년 수능이죠. 작년에도 한번 나왔으니까 꽤 예측은 많이 나오는 주제 같아요. 그래서 잘 알아두고. 근데 작년 거는 조금 더 저거보다 쉬워서 굳이 안 나왔어. 오케이? 89번 밑줄 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 또 나왔네. 사나이간을 넘어 중원에 들어와 농민군을 몰아내고 천하에 군림했대. 청나라죠. 저 농민군은 이자성이 농민군이잖아. 3번이죠. 요나라, 금나라, 조선, 명나라. 90번 가 왕조 시기에 동아시아 상하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은 가야 황제가 저수한 대이강미록의 일부래요. 청나라죠. 뭐 이민족 중화와 이민족을 차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포회란이 발생한 건 명나라 때예요. 1510년인데 그때 중국은 명나라. 이거는 명청 때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되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토지 조사를 실시한 것은 명나라 때죠. 중국 명나라 때. 그리고 이번은 에도 막부 때 덴메이 연간 기근으로 인구 성장이 정체됐어. 그때 중국은 청나라. 정답 4번. 어렵지 않죠? 자, 91번. 밑줄 친 반란이 전개된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사신이 한성이 올린 보고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오삼계가 경정충이 그리고 타이완 정치 세력도 반란을 일으켰대. 오삼계 경정충 또 한 명까지 해서 3번에 나뉘고요. 한 명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오삼계 경정충? 장가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타이완 정치 세력 반란을 일으키죠. 이게 17세기 말이죠. 둘 다. 스시마 섬은 15세기 초. 17세기 초죠. 이건 언제예요? 3번. 이건 15세기고요. 천재령이 타이완 정치 세력을 고립시키고자 시행한 거기 때문에 같은 시기죠. 4번이고요. 온인한 16세기 1575년입니다. 자, 92번 밑줄진 반란이 전개된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중국 상인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일본이 제작한 지도래요.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켜 17세기죠. 17세기 말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행사를 파견했다. 얘는 병자호란 직후 1637년부터 계속 조선은 중국에게 연행사를 파견해요. 맞죠? 지정은제 실시. 지정은제 시행한 게 18세기 초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요. 이거 알아둬야 되고요. 당시 애들이 뭐를 많이 찍었냐면 4번 많이 찍었어. 이건 명청 때니까 맞고요. 병로 분리 정책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행했다라고 생각하고 애들이 4번을 많이 찍었단 말이다. 근데 이게 병농 분리 정책이 히데요시가 시작해서 에도 막부 때까지 쭉 가요. 그러니까 에도 막부에서도 병농 분리 정책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4번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 잘 알아둡시다. 히데요시부터 에도 막부 때까지. 산킹코타이 제도는 에도 막부 때 시행됐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죠. 93번 밑줄 친 우리 왕조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된 것을 역참이라고 하고 이거 보고 원나라 고르면 안 돼. 교통량이 적은 곳에 설치된 외진 곳에 설치된 것을 이간마라고 한대. 우리 왕조에서는 주현마다 역참이 한 군데에서 세 군데까지 설치되어 있고 뭐 역참마다 이렇게 있대요. 역참을 이용하는 관에게 이런 게 주고 감합이 지급되고 또 그렇다고 감합만 보고 명나라인가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읽어봐야 돼. 차역에게는 화폐가 지급된대. 근래 투항하여 번왕이 된 3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관할하던 왕부가 아직 철폐되지 않았고 푸젠 바닷가 인근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대. 투항하여 번왕이 된 3명이 3번이고요. 푸젠 인근 연해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이 타이완 정치 세력이 나냐.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이게 청나라인지 알 수 있어요. 알겠죠? 단어만 보고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청나라 시기 이거 원나라 또 금나라 명나라 금나라 94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려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푸저우 샤먼 앞바다의 황량한 섬을 차지한 정삼, 정경, 정극상 등의 세력이 차례로 옛 조정의 정삭을 받들었대요. 이에 가가 여러 차례 해안을 봉쇄하고 내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했대. 이게 뭐예요? 이게 천계령이에요. 그래서 천계령의 내용, 자세한 내용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건 청나라가 실시했죠. 저 이제 정치 세력 할 때 얘네가 정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성공 휘 아들들이다 이렇게 측근들이건 다 쟤네들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정성공이 없어서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천계령의 정확한 의미만 알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청나라, 요 나라, 이거 에도막부죠. 청나라는 에도막부랑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이건 북이 수당이고요. 인두세를 토지세에 포함하여 세금을 징수한 게 뭐죠? 여러분, 내가 이 표현 외우라고 그렇게 강조했어. 그러면 지정문제는 토지세만 내는 거예요? 인두세만 내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면 혼나요. 아휴, 여러분들 어떻게 혼내겠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냥 중요한 걸 강조하고자 하는 그 저의 표현이고요. 토지세만 내는 거예요. 알겠죠? 지정문제는 토지세만 은으로 납부했고 1조 편법은 인두세나 토지세만 은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표현 너무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95번 밑줄치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진짜 좋았던 문제 같아요.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집이 9층인데 오토바이 소리가 계속 나네. 여러분들 여기 소리에 들어갈까봐 걱정이네. 어쨌든 제가 멈추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 마시거나 아니면 좀 생리적인 이유거나 소음이 많이 들어갈 때 특히 멈춰요. 뭐 오토바이 소리라든지 어쨌든 외부 소리가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얼른 잘 되면 마이크부터 준비할게요. 제가 그 정도가 아직 안 돼서 잘 돼서 마이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예요. 해볼까요? 자, 신아, 세조께서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기고 성조께서 혼란한 수습한 이래 인구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게 굉장히 어렵던 이유는 너무 많은 힌트. 우선 저게 어떤 인물이 했는지를 확정을 지을 수가 없잖아. 베이징으로 수도 옮긴 사람 여러 명이고요. 인구 증가에 대한 개념은 우리 서민 문화 때 등장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 인구 증가에 관련된 개념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인구 증가가 힌트인지도 몰랐을 거고요. 밑에 이게 제일 핵심적인 힌트였는데 4,800명을 선발하여 교양병이라고 칭하고 군사훈련을 시켰대. 각 기별로 600명을 선발을 했대요. 근데 이거 숫자만 보면서 뭐지? 왜 이걸 준 거지?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베이징으로 도읍을 옮긴 건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세 인물이 등장을 해요. 세 번이 등장을 해. 첫 번째 원나라 쿠빌라이 칸이 있고요. 명나라 영락제 있죠? 그리고 청나라 있어요. 청나라는 이제 명나라 멸망 이후에 베이징으로 수를 옮기죠. 세계사에서는 이게 청나라 순치제라고 나오는데 동사에서는 순치제 이름은 안 나와요. 다만 청나라인 건 나오니까 일단 써볼게. 순치제. 동사에서는 몰라도 돼요. 순치제. anyway 이 세 인물 세 나라 때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리고 저 인구 증가가 사실
힌트 중에 하나죠. 근데 몰랐으면 뺄게요. 근데 저거 인구 증가가 서민 문화 때 나오는데 농업 생산량 우리가 서민 문화는 맨날 서민 문화만 나오니까 그 뒤에 농업 생산량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죠. 근데 거기 보면 청나라가 17세기, 18세기 이후에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 내가 개념 때 인구 그래프 보여줬을 거야. 그것도 개념 중, 그러니까 이 청나라에 관련된 힌트 중에 하나였어요. 인구 증가했다라는 표현은 원나라나 명나라 관련된 내용은 없거든요. 우리 교과서에. 그것도 두 번째 힌트였고요. 마지막 저 4,800명 관련된 게 핵심적인 키워드였는데 4,800명을 선발해서 군사훈련을 시키잖아. 그럼 군인이잖아, 걔네들이. 근데 걔네들을 각 기별로 600명을 선발했대.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산수는 할 수 있죠? 그러면 각 기별로 600명을 선발하니까 몇 개의 기가 선발이 되나요? 이게 뭐게요? 이게 팔기제예요. 그래서 팔기제는 청나라 군사행정 조직인데 총 8개의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팔기제를 숫자로 저렇게 풀어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 4,800명 600으로 나눠서 팔기제를 찾는 게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숫자만 보고 도대체 어떻게 팔기제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힌트를 통해서 이것이 청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청세조가 순치제예요. 그 왕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어쨌든 일단은 이게 청나라인지 이제 이해 가니? 첫 번째 베이징 도읍으로 옮긴 거. 두 번째 인구 증가했다. 특히 인구 증가에 대한 내용은 청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 청나라인지 알았어도 되고요. 세 번째 4,800명을 600명으로 나누니까 8기더라. 각 기별로 600명이니까 총 8개의 기, 즉 8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은 청나라다. 함정법 대강 제정했고요. 요 나라 멸망시킨 건 금나라랑 송나라 손을 잡고 멸망시켰죠. 이거 명나라고요. 원나라고요. 조선이랑 고려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고 어려웠던 문제니까 잘 정리해 봅시다. 왕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개가 넘어요. 왕 이름은. 그래서 저 세조, 성조 이런 걸 묘호라고 하고요. 우리가 강희제, 권륭제 이런 걸 연호라 그래. 묘호는 죽고 난 뒤에 붙여주는 이름이고요. 연호는 연도에 붙인 이름이야. 개념 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호는 주로 중국 애들만 쓰고요. 우리는 중국에 4대 있기 때문에 중국 연호를 갖다 써서 거의 없어요. 근데 가끔 쓰는 왕들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중국에 대항해서 자주성을 보여준 면이라 해서 한국사에서는 연호 쓴 왕들의 연호가 그렇게 자주 나와요. 어쨌든 그런데 명나라 이후부터는 황제 한 명당 연호 하나여서 그래서 1황제 1연호.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연호로 황제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명나라 이후부터는 그 전까지는 뭐 2개인 경우도 있었고요. 뭐 아니면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황제 걸 따라 쓴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당태종이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묘호를 부릅니다. 막간 역사 상식. 자, 그래서 이제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96번부터는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입니다. 여기는 너무 중요하죠.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서양 세력이 이때 동아시아랑 무역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양 세력에 관한 내용들, 포르투갈, 에스파냐, 영국, 네덜란드 이렇게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동아시아 무역에 관련된 이야기. 그 안에서 뭐 명나라 때 무역, 청나라 때 무역, 그리고 이렇게 무역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크게 두 가지로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정리해 봅시다. 96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이렇게 고른 것은 물라카 왕국을 10년 전에 멸망시켰대요. 누가? 포르투갈이 물라카 왕국을 언제 점령했냐면 1511년에 점령을 했죠. 10년 전이니까 지금 1521년이네요. 산포의 외란이 1510, 이게 1590년이기 때문에 정답 1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97번.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물라카 점령 연도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97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지도에는 가의 해상 교역로 및 주요 거점이 표시되어 있대요. 가는 초반에 16세기 초반 말레이 반도 남단을 거점으로 삼은 후 이곳을 이곳을 통해 말루크 제도의 향신료를 유럽으로 수출했대요. 16세기 후반 나가사키에서 교역하여 얻은 은으로 중국에서 비단, 도자기 등을 구매해 유럽으로 가져가 큰 이익을 얻었어요. 이거 누구게요? 애들이 이거 나가사키만 보고 네덜란드로 많이 찍었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여러 번 강조하죠. 초반 말레이 반도를 거점으로 삼았대. 여기가 어디요? 물라카예요. 물라카가 말레이 반도에 있던 항구예요. 물라카를 점령한 거 여기 왼쪽에 나왔죠? 16세기 초반에 1511년에 이거 포르투갈이에요. 게다가 16세기 중반부터 포르투갈은 일본이랑 무역을 했다고. 어디서? 얘네도 나가사키에서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은을 가지고 중국의 비단이나 도자기 등도 구매하고요. 그러다가 얘네가 일본에서 계속 크리스토교를 전파하니까 1639년에 일본에서 쫓겨나죠. 17세기 중반에. 그것까지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포르투갈도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했다. 근데 그 16세기 후반이라고 하니까 포르투갈이다. 오케이. 그다가 물라카 점령한 내용까지 있으니까 확실하게 포르투갈이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포르투갈인지 알 수 있다. 여기 나오네요. 1639년에 일본한테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끝까지 읽고 저 네덜란드랑 헷갈리지 말라 이 얘기요. 오케이? 그러니까 4번 애들이 많이 찍었지. 98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우리 물라카 총독에 따르면 우리가 점령하기 전까지 물라카로부터 조공을 받던 가를 정복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대요. 그는 몇 년 전 이슬람 왕국 물라카를 병합한 우리라면 자, 물라카를 병합한 우리는 누구예요? 포르투갈이죠. 물라카 총독이 바라본 중국 정세잖아. 중국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점령하기 전까지 물라카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카는 중국이겠죠. 이거는 그럼 이 시기 중국은 누구예요? 명나라죠. 이게 맞고요. 이건 청나라고요. 포르투갈은 명나라의 생사를 나가사키에 판매했어요. 이 표현 알아두셔야 돼요. 기억 티귿.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99번. 가 지역을 지도에서 이렇게 고른 것은 이게 그해 EBS에 연계된 문제예요.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EBS가 중요했던 이유를 여러 번 강조하죠. 제가 이거 작년에도 광저우 지역사 문제 이거 지도에서 그대로 이렇게 고르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사 EBS의 중요성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그래서 꼭 지도에 직접 쓰게 하죠. 지명. 나는 뭐 귀찮아서 안 쓸래 아니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하는 애들은 그냥 내 수업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좋게 우리 이렇게 나오는데 꼭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좋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지명에 꼭 이름도 써봅시다. 포르투갈은 물라카를 점령하여 동방무역의 교두보로 삼았고 중국으로부터 어디에 거주권을 빼앗았어? 마카오죠. 포르투갈이 중국에서 떼어간 지역은 마카오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카오를 찾아야 돼요. 정답 5번이에요. 나머지 보면 여기 나가사키고요. 그러니까 마카오가 저기 남쪽, 여기 오른쪽이 홍콩이고 왼쪽이 마카오예요. 그러니까 홍콩이랑 마카오는 동시에 안 내죠. 옆에 붙어있는 농대는 절대 같이 안 낸다고. 오케이?
그래서 5번 마카오. 이거 위치까지 알아두셔야 돼. 알겠죠? 이거 이때만 한 번 나온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어? 광저우를 지도에서 고르는 문제였다고. 알겠죠? 자, 100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해금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중국 저우산 부근 쌍서를 중심으로 밀무역이 성행하였대요. 이슬람 왕국 물라카를 점령한 누구예요 이거? 포르투갈이죠. 이때 중국은 누구예요? 그리고 해금 정책을 실시했으니까 명나라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척개강들로 하여금 왜구를 토벌하게 했대. 확실하게 명나라죠. 이건 청나라고 이거 네덜란드고 에스파냐고 5번 포르투갈. 어렵지 않네요. 잘 정리해둡시다.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사람들이 루손 섬에 방비가 없음을 틈을 타 왕을 습격해서 죽이고 그 나라 백성을 쫓아내어 점령하였대요. 이에 앞서 중국의 푸진 사람들이 루손 섬의 거리가 가깝자 물자가 풍부하여 장사를 하는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하였대. 그리고 이들 중에는 그곳에 오래 살게 되어 돌아오지 않은 채 자손을 기르는 경우도 있었대. 가는 루손 섬을 탈취한 뒤 마닐라를 건설했고 누굴까요? 에스파냐죠. 정답 5번. 이건 영국이고요. 네덜란드, 미국, 청이죠. 그래서 에스파냐 활동도 정리해둡시다. 102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관이 가의 사신과 베이징 객관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래요. 어떻게 왔니? 작년에 취한저우에 왔고 다시 육로로 와서 올해 8월에 왔대요. 일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는데 기국과 일본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1만 열이래요. 기국 땅에는 뭐 어떤 물자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 사신이 사는 나라를 물어보는 거잖아. 거북등 껍데기 유황 같은 게 난데 여러 상인들이 우리나라 나항에서 교역을 하고 있대. 류큐죠. 정답 5번. 명나라랑 조공무역을 통해서 생사 등을 수입했다. 1번 에도박부. 이거 청나라 조선 후기죠. 물라카 점령한 건 포르투갈. 그래서 류큐의 특징 잘 정리해둡시다. 103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가 사람 진선이 옥화관으로 찾아와 부채 2개를 나에게 선물하며 말했대요. 추리성에 계신 류큐죠. 추리성이 류큐의 수도고요. 나항은 류큐의 대표 항구예요. 그래서 류큐의 저 2가지 특징 전부 다 정리해둡시다. 명나라 해금 정책으로 얘네가 중개무역이 발달했고 해금이 완화하니까 16세기 중반에 류큐의 중개무역이 쇠퇴하죠. 요 류큐에 관한 개념 잘 정리해두세요. 에도막부 청, 포르투갈 이거 청이죠. 104번.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제는 그가 이지조와 함께 제작한 고려망족전들 여기서 답이 나왔네. 이게 마테오리치죠. 근데 봐봐 고려망국전도의 특징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중국의 면적을 작게 그렸어. 그러니까 실제보다 작게 그린 게 아니라 그전에는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이따맣게 그렸다고. 근데 마테오리치는 이제 실제 우리가 아는 지도와 비슷한 세계 지도를 그렸어. 그게 고려 만국 전도인데 중국 애들이 보기에는 기존에 자기네들 그렸던 지도보다 중국 사이즈가 작아졌잖아. 실제 크기대로 그렸는데도.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을 세상의 중심이 아닌 지도를 그린 게 고려 만국 전도예요. 그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고요. 스키다 겐파쿠죠. 고사기전은 누가 썼어요? 그 모토리 노리나가라는 인물이 썼죠. 소현제자랑 교류한 건 아담샬이고요. 이거는 후지와라 세이카가 사설국경 외운을 썼죠. 자, 105번. 밑줄신 기억이 있었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선교사 누구의 활동인데 뭐 5글자부터 이름 느낌이 오죠. 게다가 천주시리, 기약서적 번역, 크리스트교
마테오 리치입니다. 저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 그 명나라 말기에 활동을 많이 했어요. 오니나는 15세기 중반이죠. 15세기 중반에서 15세기 말 1467년부터니까 15세기 말이라고 하면 틀렸고요. 소금 판매하는 휘저어상인, 이게 명청 때 휘저어상인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1510년 1503년 18세기 초기 때문에 전부 다 마테오 리치랑 겹치지 않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마테오 리치 활동 시기도 알아둡시다. 106번 미추친 기역이 실시된 이후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인구가 증가하여 호구를 조사하기가 어려워지자 장정수를 속여 탈세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또한 토지가 없는 가난한 장정이 늘어 인두세인 정세를 징수하기도 곤란했대. 이에 조정은 장정에게 매기는 정세의 총액을 고정하였대. 이후 정세를 토지세에 포함시켜서 토지세만 거두는 새로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했잖아. 이게 뭐야? 지정은 이제 청나라에서 실시한 거죠. 지정은제가 18세기 초에 시행됐잖아. 그 이후 기후약조는 17세기고요. 천계령도 17세기죠. 장고정이 16세기 아니야. 수인장 발급은 17세기 초죠. 덴메이 대기근이 18세기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지정은제 제정 시기까지 알아둡시다. 자, 107번 가제도의 실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세를 고정시켜 지세에 합산하여 거둔다. 지정은제. 지정은제 배경 중에 하나가 천계령 해제로 인해서 청나라로 은유입이 급증한 이유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걸 알아두라고 내가 이 문제 넣었어. 그러니까 지정은제 배경 중에 하나. 교초는 언제 거예요? 이거 원나라 때죠. 이건 1차 아편전쟁의 배경이고요. 공인은 대동법 시행으로 조선에서 공인이 등장합니다. 한국사 때 배웠죠? 이건 에도막부 때고요. 그래서 관련 없습니다. 108번 미추친 명령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국 상인들의 탐배가 제주도에 표착했대. 표류하다가 도착한 거예요. 이들은 제주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대. 타이완 정치 세력을 평정하신 황제께서 인근 책봉 국가를 간절하게 생각하여 바다를 열어 통상을 허락한대. 이게 뭐예요? 천재령을 해제한 거죠, 여러분. 봐봐. 천재령은 타이완이랑 청나라랑 그 바닷길을 끊기 위해서 청나라 상인들을 바다에 못 넘어가게 한 거야. 그리고 얘네들 다 내륙으로 이주시켰다고. 근데 그거를 타이완 정치 세력을 평정하고 강희제는 인근 국가들을 생각해서 바다를 통상을 허락하는 거야. 즉 천재령을 이제 해제하는 거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요. 천계령 해제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정답 5번이죠. 왜? 이거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설명을 못하면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계령이 해제되니까 중국 애들이 다 저기 일본 나가사키 가서 무역을 하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중국 물품을 일본 애한테 판다고. 일본 애들은 좋다고 중국 물건을 다 사. 근데 뭘로 사? 은으로 사요. 일본 은을 가지고 중국 물건을 산단 말이야. 그러면 일본의 은 유출이 심해지죠. 일본은 중국 애들 무역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신패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자기네들이 인정한 신패를 발급한 애들만 와서 무역을 해라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천계령 해제랑 신패 발급에 관련된 이 과정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관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미추친 명령이 내려진 이후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제가 서양 선박의 입항을 제한해. 어디로 제한해? 광적으로 제한해. 이게 공행이죠.
이게 18세기잖아. 그 이후에 이루어진 동아시아에서 모습. 정답 4번이죠. 얘네는 명청시기 내내 활동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볼 수가 있어요. 삼포회라는 1510년이고요. 고려 한참 전이고 천계령은 17세기 때문에 한 세기 전이죠. 그리고 하멜도 17세기에 존재했어요. 그래서 얘도 한 세기 전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알아두세요. 그래서 공행의 의미랑 시기까지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오늘 그럼 111번까지 할게요. 오케이? 자, 밑줄 친 이 사절단이 파견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사절단이 볼까요? 어떤 사절단인지? 영가대는 한성을 출발한 사절단이 부산포에 도착한 후 일본으로의 출항에 앞서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해신제를 지낸 곳이대.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사절단은 통신사밖에 없죠. 얘네가 근데 평가원이 친절하게 통신사 시기를 정해줬어요. 기후약조가 체결되기 2년 전, 기후약조가 1609년에 체결되니까 그 2년 전인 1607년에 파견을 해서 약 200년 동안 200년 동안 12회에 걸쳐 파견됐다. 그래서 200년 동안이니까 1800 사실 이걸 그 통신사는 1812년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대충 1807년으로 계산해도 돼요. 근데 시험장에선 1807년으로 계산해도 문제 없고요. 나는 이제 사후적으로 해산하는 거니까 실제 통신사는 1812년에 중단됩니다. 그래서 통신사의 목적, 뭐 양국 우호 관계 상징, 뭐 학술과 문물 교류 이런 의미가 있죠. 정답 1번이에요. 저 17세기에 정두원이라는 인물이 그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천리경을 들어와요. 근데 이거 처음 등장한 선지거든요. 이 시험에. 그 전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선지인데 그러면 나머지를 지우면 돼요. 정화 15세기죠. 이거 원나라 때죠. 아예 틀렸죠. 이와쿠라 사절단은 언제예요, 여러분? 메이지 정부 때죠. 이것도 틀렸죠. 이거 에도 막부 때니까. 해치법 이거 16세기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지울 수 있었잖아. 나머지는 그동안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일본 골라도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통신사 시기랑 의미랑 그 조천사 그러니까 천리경 관련된 선지 잘 정리해둡시다. 다음 1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타이완 복소 수저우에서 사람이 많아지고 교역이 활발해졌대요. 그리고 담배, 이 담배가 언제 들어왔어요? 담배가 조선 후기 때, 청나라 때, 명청시기에 이때 들어와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뭐 잘 모를 수도 있죠. 담배만 가지고. 대신 타이완 복속 이래 타이완 복속된 이후에 수저우는 중국에 있는 지역이잖아. 여기서 무역이 활발해졌다. 이거 언제예요? 17세기 이후죠. 타이완이 17세기에 복속됐고 17세기 이후에 우리 청나라 명청 특히 청나라 때 수저우에서 여러 상업이 발달했다. 이거 배웠을 거예요. 쩐왕조 틀렸죠. 광저우를 통해 들어온 이거 공익무역 언제예요? 18세기이기 때문에 17세기 이후에 볼 수 있겠죠? 18세기니까. 그 다음 슈인장은 17세기 초잖아. 그래서 사실 타이완 복속은 17세기 말이죠. 그러면 17세기 말 이후기 때문에 17세기 초에 슈인장을 발급한 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1번도 이렇게 힌트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수저우를 통해서 저게 중국이구나. 근데 타이완 복속이라면 타이완 복속이 17세기 말이니까 17세기 말 이후에 중국에서 수저우에서 상업이 발달하는 모습이구나. 그럼 그때 이후의 모습에선 그 광저우를 통한 그 모습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쩐왕조나 슈인장의 모습은 볼 수 없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은 또 112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는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할 거야. 그래서 112번부터는 2주 다다음 주에. 오케이? 맞죠? 내가 다 날짜 한번 볼게. 맞아. 24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해설해 줄게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